두 개의 옷자가 경멸과 인내심을 품고 나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인간의 눈으로 바뀌었다. 그 눈은 계속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마쯤 뒤에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지막 날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랬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느 때인가 동굴에서 기어나와 풀밭에 길게 드러누운 곳이 틀림없었다. 정신이 너무 혼란한 상태여서 태양의 열기가 내 몸의 열을 증발시킬 것이라고, 말 그대로 내 뼈에서 질병을 빨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몇 번씩 혼잣말처럼 인도의 여름이라는 말을 중얼거렸던 것이 기억난다. 너무도 여러 번 그 말을 되뇌어서 마침내는 그 말이 의미를 잃고 말 때까지. 내 머리 위로는 눈부시게 선명한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다음에 나는 어느새 잠이 들어 인디언들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시기는 350년 전이었고 나는 한 무리의 벌거벗은 남자들을 따라 맨해튼의 숲속을 걷고 있었다. 그 꿈은 그림자로 얼룩진 잎사귀들과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휙휙 돌아다니는 몸뚱이들로 채워진 이상하게 생생하고 잔인하리만큼 분명한 꿈이었다. 사람들의 발소리를 지우며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미풍,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나는 숲의 정령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느끼면서 그들처럼 민첩한 걸음걸이로 조용히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내가 그 이미지들을 그처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짐머와 키티가 나를 찾아낸 것이 바로 그때 내가 이상하게 즐거운 꿈을 꾸면서 풀밭에 누워있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키티였지만 나는 그녀가 눈에 익다고 느끼기는 했어도 그녀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녀는 나바호 머리띠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처음에 보인 반응은 그녀를 일종의 잔상, 내 꿈이라는 어둠 속에서 배양된 환상의 여자로 여긴 것이었다. 나중에 키티는 내가 자기에게 미소를 지었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몸을 굽히자 자기를 포카혼타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지만 그녀가 몸을 굽혔을 때 비록 나중에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잠시 뒤에 진머가 눈에 들어왔고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멍청한 바보 자식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긴 얘기를 늘어놓아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던지 똑같은 소리로 되뇌었다. 이 멍청한 바보 자식아. 이 불쌍한 바보 멍청아. 나는 한 달이 넘도록 진모의 아파트에서 신세를 져야 했다. 열은 2, 3일 뒤에 가라앉았지만 그 뒤로도 오랫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키티는 처음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곳을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는 없었고 대개는 2, 30분 뒤에 떠나곤 했다. 만일 내가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알았더라면 나는 그녀의 태도가 몹시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특히 진모에게서 내가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었다면 더더욱 궁금했을 것이다. 나를 찾아내려고 3주일 동안이나 세상을 이잡듯 뒤졌던 사람이 일단 찾고 나자 그처럼 자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실제로 그랬던 만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몸이 너무 쇠약한 탓에 어떤 질문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녀가 오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내게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 날씨나 행성의 움직임이나 매일 오후 3시에 창문으로 흘러드는 햇빛처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회복이 되어 갈 동안 나를 돌보아준 사람은 진모였다. 그가 새로 옮겨간 곳은 웨스트 빌리지의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누추하고 비좁은 임대 아파트로
책과 레코드판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다. 가운데 문을 떼어 두 개의 조그만 방, 간이 주방, 창문이 없는 욕실. 나는 나를 자기 집에 재우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내가 고맙다는 말을 꺼내려고 할 때마다 진머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투로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나를 먹이고 자기 침대에 나를 재우고 하면서도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몹시 화를 내고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졌는지 아느냐며 나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내가 전응아처럼 굴었을 뿐 아니라 그러는 과정에서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내가 보였던 행동은 그로테스크하고 우둔하고 미친 짓이라고 단언했다. 그런 공경에 처해 있었으면서도 어째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건 발벗고 나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등등. 나는 그런 공격을 받더라도 여간해서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의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데다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자초했던 재난을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나는 내가 용기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영락할 대로 영락한 겁쟁이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었다. 세상을 경멸하며 혼자 즐거워하고 당면한 문제점들을 똑바로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 고작이었다. 나는 후회와 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끝없는 자괴감밖에는 느끼지 못했다. 진머의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천천히 몸을 추스를 동안 나는 내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벌충하고 아직까지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싶었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생각과 내 운명에 대한 부질없는 걱정에 실증이 났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정화하고 내가 범했던 과도한 자기 몰입을 뉘우치고 싶었다. 순전한 이기심에서 나는 완전히 사심없는 상태에 도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원상태로 되돌리려고 의식적으로 애쓰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셈이었다. 그런 식으로 어쩌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게 될지도 몰랐다. 그것은 물론 불가능한 계획이었지만 나는 거의 종교적인 광신으로 그 일에 매달렸다. 나는 성자, 좋은 일을 하면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신을 믿지 않는 성자가 되고 싶었다. 지금은 그 말이 내가 듣기에도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지만 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나는 확실한 것을 갈망했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 앞에는 한 가지 장애물이 더 놓여 있었다. 결국 운이 좋았던 덕분에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 장애물을 살짝 비껴가기는 했지만 내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지 하루인가 이틀 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마 저녁 무렵인 것 같았고 진머는 다른 방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볼일을 보고 나서 느릿느릿 침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마룻바닥에 놓여있는 빅터 삼촌의 클라리넷 케이스를 보게 되었다. 나는 구출된 뒤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게 되자 겁에 질렸다. 검은색 가죽 커버는 반이 달아났고 남아있는 부분도 여러 곳이 부풀고 갈라져 있었다. 센트럴파크에서 맞닥뜨렸던 폭풍우를 견디지 못해 그처럼 심하게 망가진 것이었다. 나는 물이 안으로 스며들어 악기까지도 못 쓰게 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서 그 케이스를 집어들고 침대로 가져왔다. 그리고 자물쇠를 풀어 케이스를 열었다. 그런데 클라리넷을 살펴보기도 전에 하얀 종이봉투가 바닥으로 너풀너풀 떨어져 내렸다. 그제야 나는 내 곤란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징병검사소에서 보낸 통지서였다. 나는 신체검사 날짜를 잊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통지서가 내게 배달되었다는 사실마저도 잊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다시 밀려오면서 아마도 병역 기피자가 되고 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신체 검사를 받지 않고 빼먹었다면 당국은 이미 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것인데, 그것은 대가를 치러야 할 엄청난 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었다. 나는 봉투를 찢어 열고 서류 빈칸에 타이프로 찍힌 날짜를 찾아 읽었다. 9월 16일. 하지만 날짜가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글자는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는 시계와 달력을 쳐다보는 습관을 버린 지 오래여서 그날이 며칠인지 짐작조차도 할 수 없었다. 물어볼 게 좀 있는데, 내가 여전히 책상에 몸을 숙이고 있는 진모에게 말을 걸었다. 너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월요일. 그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내 말은 날짜를 얘기하는 거야. 달과 날짜. 몇 년인지는 얘기해 줄 필요 없고 그건 나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9월 15일. 그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9월 15일? 내가 물었다. 너 그게 확실해? 그야 물론이지.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나는 베개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내가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진머가 마침내 몸을 돌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는 거니? 내가 범죄자는 아니라는 거. 뭐라고? 내가 범죄자는 아니라는 거. 그 말은 전에도 들었어. 같은 얘기를 또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분명해지진 않아. 나는 신체 검사 통지서를 들어올려 흔들었다. 일단 이걸 봐. 내가 말했다. 그러면 내 말이 무슨 소린지 알게 될 테니까. 나는 다음 날 아침에 화이트홀 스트리트로 출두하도록 되어 있었다. 진머는 7월에 이미 신체 검사를 받았던 터여서 그 뒤로 우리는 2~3시간 동안 내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상의했다. 그것은 당시에 수백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했던 의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 중 대다수와는 달리 그 판가름이 나는 순간에 대비해서 아무 준비도 해놓지 않았었다. 의사에게서 진단서를 떼어놓지도 않았고 운동신경을 왜곡시키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정신질환 병력을 날조하기 위해 신경쇠약에 걸린 척 일을 꾸미지도 않았다. 나는 늘 내가 절대로 군대에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단 그 결론에 도달한 뒤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른 일들에서나 마찬가지로 타성에 빠져들어 그 문제를 계속 마음속에서 몰아냈던 것이다. 진머는 아연 실세겠지만 그 역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손을 쓰기엔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신체 검사에서 통과하거나 불합격할 것이고 만일 통과한다면 선택할 길은 단 2가지밖에 없었다.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진머는 내게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같은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우선 돈도 없었고 또 여행을 할 기분도 아니었다. 넌 어쨌든 범죄자가 되고 말 거야. 그가 이죽거렸다. 아니, 양심수야. 내가 그의 말을 고쳤다. 거기엔 차이가 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내게는 서너 사이즈나 작은 진머의 옷을 입고 일어섰다가 내 몸의 상태가 어디도 갈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제야 겨우 몸을 추스리기 시작한 참이어서 빵을 가로지르는 데만도 있는 힘과 정신을 모두 쏟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나는 한 번에 1~2분 이상 침대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었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화장실까지 갔다 돌아오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때 만일 진머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문까지라도 걸어갈 수 있었을지가 의심스럽다. 그는 말 그대로 나를 일으켜 세우다시피 하면서 양팔로 내 몸을 끌어안은 채 계단을 내려온 다음 우리가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내내 비틀거리며 나를 부축해 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참으로 슬프고도 한심한 전경이 아니었을까 싶다. 진머는 나를 화이트홀 스트리트에 있는 건물의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길 맞은편에 있는 식당을 가리키면서 검사가 끝나면 거기로 오라고 하더니
격려 삼아 내 팔을 꼭 쥐었다. 걱정 마. 그가 말했다. 넌 굉장한 병사가 될 거니까, 포그. 네 온몸에 그렇게 씌어 있어.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대답했다. 연병할 군대 전체에서 제일 끝내주는 병사가 될 거야. 그건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어. 나는 장난삼아 진머에게 경례를 붙이고 나서 몸을 지탱하려고 벽을 짚으면서 비틀비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거의 모두 잊혀졌다. 단편적인 일들이 몇 가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기억에 덧붙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내가 그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내 건강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를 증명한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저 거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다 빠졌고, 그래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나는 그 몇 시간 동안 내내 눈을 감고 다시 읽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 몇 시간 동안 내내 눈을 감고 있다시피 했고, 어쩌다 눈을 뜬다 하더라도 주위 상황을 알아차릴 만큼 오래였던 적은 거의 없었다. 나와 함께 심체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50명에서 100명쯤 되는 것 같았다. 나는 널따란 강당의 책상에 앉아서 어떤 하사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은 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검사장에서 나누어 준 서류를 채워 넣었고 다음에는 무슨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 어쩌면 필기 시험이 먼저고 서류를 채워 넣는 일이 나중이었을 수도 있다. 기억나는 것들 중 한 가지는 그들이 내가 소속했던 단체들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좀 끌었던 일이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내가 한 해 전에 체포당했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나는 그 방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 일이 끝날 때쯤 나를 상대했던 하사관이 벌떡 일어서더니 미국 정부와 미국 국기에 대해 무슨 말인가를 늘어놓았다. 그런 뒤에 몇 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었다. 어쩌면 30분쯤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복도와 형광등 불빛과 팬티바람으로 둘러서 있는 젊은이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극심한 무력감은 기억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세세한 사항들은 모두 기억에서 사라졌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디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읽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디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줄을 서서 기다릴 동안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들 말이다. 특히 나는 우리가 무엇을 신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도 떠올릴 수가 없다. 무릎 위로는 팬티 외엔 아무것도 입지 않았었지만 그 아래로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신발과 양말을 모두 신고 있었는지, 양말만 신었는지, 아니면 맨발로 돌아다녔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고 아주 희미한 기억조차도 찾아낼 수가 없다. 마침내 나는 어느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 의사가 내 가슴과 등을 청진하고 눈을 들여다보고 하더니 불알을 쥐고서 기침을 해보라고 일렀다. 그런 검사를 받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혈액 샘플을 채취할 때가 되자 상황이 좀 더 곤란해졌다. 내가 심한 빈혈인데다 몹시 여인 탓으로 의사가 내 팔뚝에서 정맥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너 번씩 바늘을 찔러 넣어 내 살갗에 멍자국을 넣겠지만 단 한 방울의 피도 주사기 속으로 흘러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기절을 하려는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서 구역질을 해댔는데 그런 내 모습이 끔찍해 보였던 게 틀림없었다. 잠시 뒤에 그가 포기를 하고는 긴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그 점에 있어서 나는 그가 내게 친절했거나 적어도 무관심했다고 믿는다. 그가 말했다. 다시 현기증이 나거든 잠시 바닥에 앉아서 현기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게. 우린 자네가 기절해서 곤드라지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알겠나?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쯤 뒤에는 내가 다른 어떤 방의 테이블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두 가지 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나는 내가 기절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게서 다시 혈액을 채취하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운에 맡기고 해볼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다. 내 팔에서 혈관이 드러나도록 이두박근 주위로 고무줄이 묶였고 의사가 마침내 바늘을 찔러 넣었다. 그는 내가 얼마나 말랐는지에 대해 무슨 말인가를 하고 나더니 아침이나 먹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날 하루 중 분명히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그를 돌아다보고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분명한 말로 대답했다. 제가 아침도 못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 밖에도 다른 일들이 더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공짜 점심을 먹었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내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오후에 우리는 다시 위층에 있는 복도로 올라가서 차례차례 내 체중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다시 위층에 있는 복도로 올라가서 차례차례 체중을 달기 시작했다. 내 체중은 한심하게 낮은 수치였는데 그때부터 나는 다른 젊은이들로부터 분리되어 정신과 의사에게 넘겨졌다. 그 의사는 땅딸막한 몸짓에 손을 죄송합니다. 그 의사는 땅딸막한 몸집에 손톱을 짧게 깎은 뭉똑한 손가락을 갖고 있어서 나는 그가 의사라기보다는 레슬링 선수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이미 잠재적인 성자의 길로 들어선 만큼 나중에 후회할 짓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 정신과 의사는 나와 이야기를 나눌 동안 한두 번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외에는 내 말이나 생김새에 황당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정신병자인 척하는 젊은이들을 다루는데 이력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를 당황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내 쪽에서 그의 질문이 건성건성인 것에 놀랐다. 그는 내게 약물을 복용했느냐고 물었다가 내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눈썹을 치켜 올리고 다시 물었다. 그러나 내가 또다시 같은 대답을 하자 더 이상은 캐묻지 않았다. 그 뒤로는 전형적인 질문들이 뒤따랐다. 몽정을 해본 적이 있느냐? 자살을 몇 번이나 생각해 봤느냐? 나는 꾸미려고 들거나 사족을 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대답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동안 그는 인쇄된 양식 용지의 빈칸에 체크를 하면서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식으로 그처럼 사사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쩐지 편안하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어느 회계원이나 자동차 정비공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빈칸을 다 채우고 나자 의사가 눈을 들더니 좋기 4, 5초는 되게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네 상태가 말이 아니군.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지금까지는 썩 좋지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나? 선생님이 좋다면요. 우선 먼저 자네 체중에 대해서 얘기해봐. 감기에 걸렸었습니다. 2주일 전에는 지독한 배탈이 나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체중이 얼마나 빠졌지? 모르겠습니다. 18kg에서 23kg쯤 되는 것 같은데요. 2주일 동안에? 아니요, 2년 동안에 걸쳐서입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이번 여름에 빠졌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지? 우선은 돈 때문입니다. 음식을 살 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직업은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구하려고는 해봤나? 아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그건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맡기고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얘기해봐.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을지는 걱정하지 말고. 우린 급할 게 조금도 없으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 낯선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모두 다 털어놓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아마 그보다 더 얼토당토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고 할 틈도 없이 내 입에서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내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마치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에 대해서, 빅터 삼촌에 대해서, 센트럴파크와 키티 우에 대해서 짓거려대는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말소리처럼 들렸다. 의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내가 지난 2년 동안 살아온 삶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 동안 나는 그의 심기가 정말로 불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기가 꺾였고 그가 점점 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 필사적으로 내 말을 이해시키려고 애썼다. 어쩐 일인지 내 인간적 자질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가 군의관이라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역시 인간인 만큼 그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뜻밖의 사고로 결정됩니다. 내가 되도록이면 간명하게 설명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충격과 사고에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저는 2년 전 철학적인 이유에서 그런 투쟁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건 저 자신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이 세상의 혼돈에 저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세상이 제게 어떤 비밀스러운 조화, 제가 저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나 패턴을 드러낼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주의 흐름에 실려 떠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일을 썩 잘 해냈,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일을 썩 잘 해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비참하게 실패했지요. 하지만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진지한 시도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엉터리 없는 것이었다. 내 이야기는 점점 더 서투르고 추상적이 되어 마침내 나는 그 의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머리 위로 어떤 보이지 않는 점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측은해하는 기미가 배어 있었다. 나는 내 독백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의사가 나를 가망 없는 케이스, 그가 찾아내는데 이력이 난 그런 가짜 미친놈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확실하게 가망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할 만큼 오래 계속되었다. 그만 됐네. 그가 내 말을 중도에서 자르고 말했다.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군. 다음 1, 2분 동안 그가 공문서 용지에 메모를 휘갈길 동안 나는 몸을 덜덜 떨고 땀을 흘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쪽지를 반으로 접어서 책상을 가로질러 내게 건넸다. 이걸 아래층 홀에 있는 지휘관에게 가져다 줘.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가면서 다음 사람 들어오라고 해. 나는 손에 쪽지를 든 채 펼쳐보고 싶은 유혹을 떨치려고 애쓰면서 복도를 따라 내려갔던 것이 기억난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건물 어딘가에 내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지휘관은 가슴에 훈장과 기장이 잔뜩 달린 정장 차림을 한 체구가 상당히 큰 남자였다. 그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에서 눈을 들고 건성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그에게 정신과 의사의 쪽지를 건넸다. 그가 쪽지를 대강 훑어보더니 이빨을 드러내며 씩 웃었다. 정말 다행이구만. 그가 말했다. 자네는 방금 나한테 이틀 동안 할 일을 덜어줬어. 그러고는 아무 설명도 없이 책상 위에서 그 쪽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는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다. 자네가 불합격된 게 다행이군, 포그. 그가 말했다. 우리는 자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할 판이었지만 자네가 부적격자인 만큼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어. 조사요? 내가 물었다. 자네가 속해 있던 그 단체들 말이야. 그가 즐거운 기색마저 보이면서 말했다. 우리는 군대의 빨갱이 파괴분자와 선동분자들을 받아들일 순 없으니까 말이야. 안 그런가? 그건 사기에 좋지 않아. 그 뒤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잠시 뒤에 나는 내가 다른 불합격자들과 같은 방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6명이었는데
나로서는 그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듯 싶다. 그 중 하나는 얼굴이고 등이고 할 것 없이 여드름이 끔찍하게 돋아난 친구로 구석에 앉아 달달 떨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또 한 친구는 팔이 뒤틀려 있었고 체중이 적어도 150kg는 나갈 것 같은, 다른 친구는 벽에 기대어 서서 입술로 방귀 뀌는 소리를 내고는 말썽꾸러기 애 녀석처럼 낄낄거리곤 했다. 그들은 바보, 얼간이, 괴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간 말자들이었다. 그때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문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는데, 다음에 내가 눈을 뜬 것은 어떤 장교가 내 팔을 흔들어 깨웠을 때였다. 그는 내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말을 했고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나는 늦은 오후의 햇살 속에서 길을 건넜다. 진모가 약속했던 대로 식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달의 궁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